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 정책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의 두 번째 강의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개발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의 개념, 뉴타운 개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하여 주택난 해소, 산업의 지방 분산, 저개발 지역의 재개발, 지역 간 균형 개발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새로운 정주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주지라는 것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의 좁은 의미는 생산, 소비, 유통 등 모든 기능을 갖춘 독립적인 도시 개발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신도시 개발은 위성도시, 침상도시 등 모도시에 대한 의존적 도시는 물론이고 생산, 소비, 유통 등 모든 기능을 가진 독립적 도시 개발이 되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신도시 개발에는 위성도시, 침상도시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생산, 소비, 유통 등 모든 기능을 갖춘 독립적인 도시 개발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성도시가 되겠습니다. 위성도시는 대도시 주변에 있는 도시로 그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입니다.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교통망으로 대도시 주변 교외에 있는 소도시 등에서 발달되었습니다. 명칭은 대도시 주변에 위성처럼 존재해 있다고 해서 위성도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통망에 의해서 발달된 대도시의 도시권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도시는 대체로 대도시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업이나 행정 등 특수 기능을 담당하는 위성도시도 있습니다. 대도시의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분당, 일산, 광교, 동탄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업의 경우에는 안산시의 반월공업단지, 그리고 시흥시의 시화공업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위성도시에는 과천, 신도시 등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로는 인천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이 되겠고요. 대전광역시 위성도시로는 계룡시,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논산시, 옥천군, 금산군이 되겠고요. 세종특별자치시에 속하는 위성도시로는 공주시, 오송읍, 조천읍, 청주시 등이 되겠습니다. 침상도시는 커뮤너 타운 또는 베드룸 타운 또는 베드 타운, 더미터리 타운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도시 부근의 교외 위성도시가 주로 침상도시가 되겠습니다. 또는 주택도시라고도 합니다. 침상도시는 주로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이곳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이 대개 인접해 있는 대도시의 직장으로 날마다 출퇴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으로는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지역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인천시, 수원시, 안양시와 같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도 있으나 서울로 출퇴하는 인구가 많아서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 수원시, 안양시도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외 근교의 도시들 양주시,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고양, 남양주 등의 도시가 베드타운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일산, 분당, 편천, 삼본, 중동 이른바 제1기 신도시가 건설되었는데 이러한 제1기 신도시들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베드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서울시 주변의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평택, 안성, 가평, 양평, 동두천, 여주, 동탄, 천안, 아산 등 경기도 변방이나 충청남도 북부까지 베드타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신도시 개발의 정책 목표는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과밀 지역의 개발 필요성입니다. 도시로 너무 많은 인구와 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를 개발해서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분산 및 공업의 지방 분산 정책의 수립입니다. 서울에 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공업 등을 다른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지방을 분산시키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공업활동 규모 및 다양성의 측면에서 지역 간 균형에 도움입니다. 국가로 볼 때는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 간 균형 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공업이라든가 또는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렇게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저개발 지역의 재개발입니다. 낙후 지역, 저개발 지역을 재개발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신도시 개발의 목표는 현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 문제를 완화시키고 또 주택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새로운 경제 개발에 대한 대책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의 유형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신도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산업도시나 산업기지 배후도시를 육성하거나 수도권의 과밀을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서는 서울의 행정기능을 분산시킨다든가 연구학원 도시개발 등의 새로운 유형의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의 목표에 따라서 신도시 개발을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특정 지역 산업을 집중적으로 개발 목표로 하는 산업 신도시 개발 또는 산업기지의 배후 신도시 개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 포항, 구미, 창원, 여천, 광양 이러한 공업단지들은 특정 지역 산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기지 배후 신도시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었던 공해공장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안산시의 반월공단, 시흥시의 시화공단, 인천시의 남동공단을 설립해서 이쪽으로 공해공장을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또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던 행정기능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광화문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기능을 과천으로 그리고 대전 둔산으로 그리고 계룡대,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만들어서 신도시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서울의 행정기능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도심 기능을 분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강남의 영동 개발과 여의도 개발, 그리고 잠실 개발, 그리고 상계동 개발, 이쪽은 집중되어 있는 이 도심 기능을 이쪽 지역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분산시킨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인구 분산도 있었습니다. 분당과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른바 제1기 신도시인데요. 이 제1기 신도시 개발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신도시 개발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의 불량주택들을 철거해서 이전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있었습니다. 성남시 신도시 개발은 서울의 불량주택을 이쪽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낙후 지역을 중점 개발하는 신도시 개발이 되겠습니다. 동해시를 개발해서 동해시 일대의 낙후 지역을 중점 개발하는 신도시 개발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연구학원 신도시 개발입니다. 대전에 대덕연구단지를 설립을 해서 연구학원 신도시 개발을 하였습니다. 대덕연구단지는 1913년 계획을 수립해서 1974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1992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정부 출연 연구사가 여기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은 주로 1990년대에 입주하였고 고등교육기관인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정부 출연기관 26개, 정부 및 국공립기관 24개, 기타 비영리기관 23개, 대학 7개, 기업이 1613개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총 1705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석박사 등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은 6만 7천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의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신도시 개발의 재정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 공공부분과 그리고 민간 부분이 서로 부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공부분 부담이 모두 부담을 했으나 최근에는 민간 자본을 도입을 한 것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 재원 조달의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택지 조성을 위해서만 재원적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 개발의 주요 이슈로는 입지 선정입니다. 신도시 개발을 어느 지역에 개발할 것인가, 어느 지역에 입지할 것인가, 따라서 신도시 개발, 신도시의 입지 선정 시 고려되는 기준으로는 지역 간의 형평성이 필요합니다. 신개발지인지 기존 개발지인지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지역을 재개발할 것인지 또는 새롭게 신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환경 조건, 교통 조건, 또 기존 도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신도시 입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도시 개발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입니다. 여기 세 가지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공영 개발 방식, 민영 개발 방식, 혼합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공영 개발 방식은 정부가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가 개발 공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립된 개발 공사가 개발 계획 수립 및 집행을 하는 것이죠. 토지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신도시 개발 계획을 집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민영 개발 방식은 민간 건설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혼합 개발 방식은 민간이 재원을 조달하고 정부가 택지 조성에 참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혼합 개발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민간 건설업자가 상호 협력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혼합 개발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1기, 2기, 3기 신도시 개발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기 신도시는 분당, 삼본, 일산, 중동, 평청 등 5개의 신도시가 되겠고요. 제2기 신도시는 모두 12개입니다. 수도권에 10개, 충청권에 2개의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10개 신도시는 검단, 인천시의 검단, 고독, 평택의 고독, 광교, 수원의 광교, 동탄 1, 동탄 2, 양주, 파주의 운정, 위례, 판교, 한강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충청권에는 2곳인데요. 도안 신도시, 아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기 신도시 5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 중에 있는데요. 계양, 교산, 대장, 창릉, 왕숙 등 5개의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들 1기, 2기, 3기 신도시 현황을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 신도시는 그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 있고요. 안양의 평촌이 있고요. 군포시의 산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분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중동이 있습니다. 부천시의 중동 이렇게 5개의 신도시가 있고요. 제2기 신도시는 흑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양주시의 옥정, 화천, 파주시의 운정, 김포시의 한강, 인천의 검단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광교, 그리고 화성의 동탄 1, 동탄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가 있습니다. 위례. 이렇게 수도권에 10개의 2기 신도시가 여기 지도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빨강색으로 제3기 신도시가 5개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과 2019년 5월에 3기 5개의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남양주의 왕숙지구요, 고양의 창릉지구, 부천시의 대장지구, 그다음에 과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남의 교산지구 등 5개의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제1기, 2기, 3기 신도시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에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지은 신도시가 제1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제1기 신도시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1989년에 발표되었으며
1992년 말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제1기 5개 신도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남시의 분당, 고양시의 일산, 군포시의 삼본, 부천시의 중동, 안양시의 평촌이 되겠습니다. 제1기 5대 신도시에 건설된 물량은 약 30만 호였습니다. 나머지 170만 여호는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등의 지방 거점 신도시 및 전국 각지의 택지지구 사업들을 통해서 물량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서울 5대 신도시에 30만 호, 그리고 다른 지역에 170만 호 해서 약 200만 호를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제1기 신도시 건설 결과 주택 보급률은 1985년도에 69.8%였습니다만 1991년에 74.2%로 상승하였습니다. 제1기 신도시를 기폭제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위주의 주거 환경이 정착되었습니다. 반대로 단독주택에 대한 인기는 서서히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표 2에는 제1기 신도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분당, 일산, 3번, 중동, 평촌의 수용 면적, 수용 인구, 인구 밀도, 주택 건설,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신도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서울 집값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 12곳의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수도권에 10곳, 충청권에 2곳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10곳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남시의 판교, 화성시의 동탄 1, 2, 김포시의 한강, 파주시의 운정, 수원시, 용인시의 광교 신도시, 양주시, 양주 신도시, 송파구 및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그 안에 위례 신도시, 평택의 고독 국제 신도시, 인천 서구의 검단 신도시 등 10곳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충청권 2곳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의 아산 신도시, 대구 서구 유성구의 도안 신도시 등이 되겠습니다. 제1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반경 20km 이내에 건설되었는데 제2기 신도시는 판교와 위례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반경 30 내지 40km에 건설되었습니다. 제2기 신도시 대부분은 서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인프라도 매우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서울로 집중되는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신도시는 한때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교 신도시의 경우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공급에 성공했습니다. 서울로의 접근성도 뛰어나서 타 신도시에 비해서 서울의 수요 분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 신도시는 성공적이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2기 신도시들 중에는 동탄 2 신도시의 면적, 인구, 주택수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 밀도로는 위례 신도시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판교 신도시가 인구 밀도로는 가장 낮습니다.
제2기 신도시 수도권 10곳, 충청권 2곳, 모두 12곳의 제2기 신도시 현황이 표 3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제2기 신도시 현황이 다시 한번 지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서부터 시작하면요. 파주 교화, 김포 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 1, 그리고 평택 고덕 국제화, 화성 동탄 2, 광교 신도시, 수원의 광교 신도시, 성남시의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 신도시, 가장 성공적이라고 보는 신도시죠. 송파시 위례, 그 다음에 양주, 옥종, 화천 그 지역의 신도시 등 10곳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머지 2곳은 충청권에 있으니까요. 여기는 수도권 10곳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로 양주하고 송파는 서울에 가까이 있지만은 파주라든가 파주 교화, 한강, 검단, 동탄 1, 2, 광교, 평택 이 지역들은 주로 40km 내지 50km 떨어진 곳에 서울로부터 40 내지 50km 또는 30km 이후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신도시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송파 위례와 성남 판교는 서울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3도시 신도시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제3기 신도시를 3개를 발표했습니다. 양주시의 왕숙지구, 하남시의 교산지구, 인천시의 계양구 지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3기 신도시를 추가 발표했는데요. 고양시의 창릉지구, 부천시의 대장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 물량은 20만 가구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3기 신도시에서도 서울의 접근성, 교통망 개선 여부 등 교통망 확보가 가장 우선 과제이며 3기 신도시의 주요 목적은 서울시 근교의 집값이 폭등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우선 신도시 자족 기능의 결함이다.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도시, 독립적인 도시라기보다는 침상 도시로서의 위상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모도시와 교통이나 환경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도시라기보다는 침상 도시, 배드타운이죠. 위성도시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 두 번째에 해당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단순히 기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비효율적인 문제와 그리고 환경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은 기존의 서울시 지역, 수도권 지역의 단순히 외연적인 확산이 끝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개발의 비민주성과 중앙 집권성입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이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주민의 개발 과정에서 참여가 매우 부족합니다. 3기 신도시 개발, 특히 일산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개발 계획 과정에서 전혀 주민들의
이야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매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입니다.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로 자연 생태계의 파괴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반 투자 시설의 미흡입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 문제를 따라서 많은 도시 문제를 가져오고요. 교통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교통, 통신, 도로, 상하수도, 교육, 공원, 도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반 투자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 신도시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런 처음에는 도시 문제와 교통 문제를 유발하였습니다. 신도시 후보지 사전 유찰입니다. 신도시 입지를 둘러싸고 이 신도시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됨으로 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 신도시 후보지가 사전 유출되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미리 땅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도시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중에서 신도시 개발이 단순히 수도권 지역의 외연전 확산에 그치기 때문에 외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비효율을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할 때는 가능한 한 토지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통신망의 광역적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반 투자 시설이 미흡하다고 좀 전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반 투자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통신망의 광역 구축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공원 녹지의 개발입니다. 신도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 녹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짤 때 충분한 공원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 기반 시설의 적절한 공급이 되겠습니다. 도로, 공원, 상하수도, 교육 관련된 공공 기반 시설을 적절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의 우선 확보입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개발보다는 환경보존의 가치를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우선 확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중교통 수단의 우선 개발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환경 오염 문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에는 먼저 대중교통 수단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의미입니다. 도시개발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 문제를 환경오염 방지 등의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모든 측면을 고려한 포괄적인 개념에서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사후에 고려하기보다는 사전에 고려한 예방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진일보한 개념을 취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된 다음에 사후에 이 환경 오염을 방지하려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환경 오염이 파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토개발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전에 환경적 영향이 고려된 개발이기보다는 사후에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적 경제의 추구는 대도시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도시 환경을 악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집적 경제의 추구입니다. 도시에 많은 사람과 기업이 집중함으로 생기는 집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적 경제 내지 집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대도시가 갖는 집적 이익도 있지만 집적 경제 많은 또 이익도 있지만 이런 집적 경제를 추구하다 보면은 대도시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집적 불경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도시 환경에 여러 가지 악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적인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렸던 리우 회담이 있습니다.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행동 강령으로 의제 21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제 21이 일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 지속가능개발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합의된 개념 규정은 없습니다만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발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이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욕구나 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통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소득의 증가 등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건강, 교육, 환경 등의 삶의 질의 향상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경제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건강, 교육, 환경 등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 세대의 개발 행위가 미래 세대의 선택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세대 간의 형평성을 의미한다. 현 세대의 개발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후세에 다가올
그 후세대의 또한 욕구나 복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하는 그런 세대 간의 형평성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 오염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환경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이 감당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시를 개발한다. 도시 개발도 중요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임기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시 개발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도시 개발을 환경이 감당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시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개념을 상세하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발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제시되었고요. 이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전에 설명한 것처럼 현 세대의 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의 개발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요. 이러한 지속 가능 개발의 개념은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회담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 강령으로 의제 21이 채택되었고요. 그리고 의제 21이 일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UN 경제사회 이사 산하의 지속가능 개발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건 좀 전에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중복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대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과 환경 문제, 개발과 환경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은 성과가 매우 가시적입니다. 개발하게 되면 금방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 보존은 성과가 매우 비가시적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개발에서는 성과가 지속적이지만 대체로 그 성과가 매우 단기적입니다. 반면에 환경은 한번 환경이 이렇게 보존이 되면 그 성과가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개발의 영향 범위가 특정 지역에 주로 한정되어 있지만 환경의 영향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의 이익은 대부분 사적제입니다. 개인이 이루어진다든가 사적제 성격을 갖고 있지만 환경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장해야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그런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의 속성 때문에 정부는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역의 경제적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치 지도자들은 환경 보존은 성과가 매우 비가시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간에 있어야 이거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은 단기적인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적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개발과 환경 간에 대립되는 그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매우 이기적입니다. 따라서 개발과 관련하여 자원의 낭비와 오용을 가져와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더 많은 상품을 만들고 더 많은 제품을 만드는 데 관심이 갖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해서는 자원의 낭비와 그리고 오용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매우 단기적인 안목에 치중합니다. 따라서 환경보다는 개발을 중요시합니다. 기업가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안목에서 이윤 추구가 문제입니다. 이익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개발, 환경 보존보다는 개발을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의 축적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더 많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원남용을 초래하게 되고요. 결국 환경 오염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기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환경 보존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환경 보존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 오염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아젠다 21, 의제 21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발표한 아젠다 21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도시 환경 오염을 줄인다. 도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의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하는 압축도시 개념을 주장합니다. 컴팩시티가 필요하다. 도시의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하는 압축도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자원과 기타 자원을 절약해서 자연 보호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자원, 석유 자원, 기타 여러 가지 자원을 절약해서 자연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종이를 많이 씁니다. 아마존의 산림들이 엄청나게 황폐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를 절약하게 되면 자연 자원을 보존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순환적인 도시 구조 조성이 필요하다. 자족 도시가 필요하다. 우리가 신도시 개발할 때 침상 도시나 위성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내에서 모든 것이 생산, 유통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자족 도시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성장 제일주의를 탈피하고 분배적인 측면에서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 제일주의. 개발론자들은 성장 제일주의를 주장하는데요. 여기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현 세대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다가올 세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개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경제, 개발도 필요하고 고도 성장도 필요하고 경제 성장도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 보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이 5가지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발표한 아젠다 21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밀집도시 에코시티, 에코 컴팩트 시티, 압축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친환경 밀집도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친환경 밀집도시는 도시의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장점으로는 에너지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교통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함께 부각되는 개념이 친환경 밀집도시인데요. 흩어져 있는 자원의 이동을 감소시키고 자원을 절약하고 그리고 환경오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의 홍콩 우리가 이제 압축도시라고 얘기합니다. 홍콩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홍콩에서 눈에 보이는 곳이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들, 건물들, 그 사이의 간격들, 사람들의 거리, 차도, 이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콩을 압축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압축도시의 예를 들면 프랑스의 파리, 사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도 일종의 우리가 압축도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러시아의 상테페르거,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되죠. 이 도시도 역시 우리가 압축도시의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역시 우리가 압축도시, 공해가 없는 도시, 환경이 잘 보존된 도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도시개발 정책의 2번째 강의로서 신도시 개발, 특히 제1기, 2기,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도시개발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발 위주였는데 지금은 환경 보존 가치를 중시하는 그러한 도시개발로 우리가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발과 환경 문제를 대비했습니다. 개발은 성과가 단기적으로 가시적이지만 환경 보존은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일단 환경이 보존되면 장기적으로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발표한 아젠다 21에 대한 그 이행 강령, 이것이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개발 전략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밀집도시, 압축도시, 에코 컴팩트 시티, 홍콩이라든가 프랑스 파리, 러시아 세인트 피터스버그, 그리고 미국 워싱턴 DC 등을 예로 설명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